남녀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은 아름다운 동화처럼 행복하게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동화는 때로 악몽으로 변하기도 하죠. 사랑이 미움으로, 믿음이 배신으로, 헌신이 허무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가장 깊은 곳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에서 오는 법이니까요.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중환자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하얀 커튼을 통과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삑삑거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와 인공호흡기의 기계음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병실 침대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60대 후반의 여인, 오선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선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때는 생기 넘치던 눈은 굳게 감겨 있었죠. 선아의 오른편에는 70살의 남자, 그녀의 남편 박성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준은 다소곳이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창밖을 향해 멍하니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도 변함없으시네요. 젊은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성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째 그대로예요. 아내가 언제쯤 깨어날까요? 간호사는 선아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식물인간 상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처럼 이렇게 매일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말씀도 걸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성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4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간호사가 나가자 성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지친 한숨과 함께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는 선아의 손을 놓고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언제 만나? 김미영이라는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병실을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6시에 만나자. 오늘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성준은 다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선아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연민이 아닌 짜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빨리 정리되면 좋을 텐데. 그는 중얼거리며 병실을 나갔어요. 선아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선명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식물인간 상태였지만 선아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어요. 병실의 모든 소리, 간호사들의 대화, 그리고 남편의 한숨과 짜증까지 모든 것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아가 이런 상태가 된 건 2달 전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진 후 병원으로 실려왔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의사들은 뇌졸중을 의심했지만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간호사들의 야간 순찰만이 간간히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선아는 늘 그렇듯 아무런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성준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성준은 비틀거리며 선아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습니다. 알아? 난 요즘 미치겠어. 내가 이러고 누워만 있으니까. 성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스며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너는 한 번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어. 젊었을 때는 가난하다고 날 무시했지. 그래도 나는 참았어. 언젠가는 성공해서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성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결국 난 실패했어. 사업도 투자도 모두 망했지. 그래도 넌 한 번도 날 위로해 준 적이 없었어. 항상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날 바라봤지. 성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는 다시 선아의 침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끝이야.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내 차례가 될 거야. 그 낡은 아파트, 은행 예금, 다 내 거야. 난 새 출발할 거야. 미영이랑. 성준은 선아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제발 좀 죽어라. 이 지긋지긋한 여자야. 내년 앞으로 된 집만 팔면 나도 이 고생 끝이야. 선아는 남편의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녀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의 사랑.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선아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성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 복도로 나갔습니다. 선아는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어요. 잠시 후 병실 문 너머로 성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미영아. 아직 그대로야.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했어. 그래, 이제 곧 다 정리될 거야. 내가 이번 주에 연명치료 중단 신청서를 내려고. 아니, 너무 서두르면 의심받을 수 있어. 천천히 진행하자. 선아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앞당기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모든 계획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현실이었어요.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준은 전화를 끊고 잠시 후 다시 들어왔어요. 그는 선아를 잠깐 바라본 뒤 짐을 챙겨 병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선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선아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그날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아침 식사, 남편이 타준 커피,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지금 남편의 말. 설마, 독살? 충격적인 추측이 선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생각은 너무나 끔찍했지만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성준도 함께였어요. 박 선생님, 부인의 상태는 여전합니다. 뇌 활동은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의식 회복의 징후는 보이지 않네요. 의사의 말에 성준은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선아는 그의 연기임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희망이 없는 건가요? 성준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의학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성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가족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성준은 선아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어렸어요. 조금만 더 참자. 너무 서두르면 안 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선아는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성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젊은 간호사 하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선아의 상태를 체크하고 링거액을 갈아주었어요. 일을 마친 간호사는 문득 선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들리시나요? 간호사는 조용히 물었어요. 물론 선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식물인간 상태라도 청력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대요. 혹시 들리신다면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간호사의 따뜻한 말에 선아는 감동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희망의 말을 건네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어요. 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간호사는 주위를 둘러본 뒤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가성 혼수 환자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식물인간 같지만 실제로는 의식이 있는. 만약 아주머니가 그렇다면 어떻게든 신호를 주세요. 손가락을 움직인다든지. 선아는 필사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간호사의 말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이에요. 한 주가 지나고 성준의 병문안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대신 전화 통화는 잦아졌어요. 선아는 남편이 병실 밖에서 김미영과 나누는 대화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연명치료 중단 신청서를 낼 거야. 의사도 이미 설득했어. 이제 시간 문제야. 근데 갑자기 쓰러진 게 의심스럽지 않을까? 걱정 마. 이미 모든 검사를 마쳤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내가 준 약은 검출이 안 돼. 미량으로 오랫동안 먹였으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아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독살당했다는 사실을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천천히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틀 후 성준은 미영을 병실로 데려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늦은 밤이었어요. 그들은 선아가 누워있는 바로 옆에서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내 아내야? 미영이 선아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그래, 한때는 아름다웠지. 하지만 지금 봐. 인생이란 게 이렇게 허무해. 성준의 말에 미영은 비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못 들어? 식물인간이라며? 그래, 완전히 의식이 없어. 마음껏 얘기해도 돼. 미영은 선아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전 당신 남편의 여자예요. 곧 당신 집에서 살게 될 사람이죠. 선아는 모멸감으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었어요. 이제 내 앞으로 된 재산은 다 내 거야.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미영의 잔인한 말이 선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성준이 미영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들은 선아가 누워있는 바로 옆에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선아는 온몸이 불타는 듯한 분노를 느꼈어요. 평생을 헌신했던 남편이 자신이 누워있는 바로 옆에서 다른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살아야 해. 꼭 살아서 복수해야 해. 선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살아남아 자신을 배신한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을 때 선아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려 했어요.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제발 도와줘. 간호사는 선아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다가 문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그녀는 선아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심박수가 약간 높아졌어요. 흥분 상태인가?
선아는 더욱 간절히 의지를 집중했어요. 그래, 맞아. 나 의식 있어. 혹시 들리세요? 박 여사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들리신다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아주 조금만이라도. 선아는 모든 의지를 집중해 오른손 검지를 움직이려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계속된 시도 끝에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간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움직이셨어요. 정말 움직이셨어. 그녀는 흥분해서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정말 의식이 있으신 거죠? 선아는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손가락이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간호사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바로 알려야겠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간호사가 나가려던 찰나 선아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만약 의사가 자신의 상태를 남편에게 알린다면 성주는 더 서둘러 자신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선아는 간호사의 가운을 잡았어요.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손가락으로 가운을 잡아당겼습니다. 간호사는 멈춰 섰어요. 왜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께 알려야. 선아는 다시 한번 가운을 잡아당겼습니다. 간호사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알리지 말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왜? 선아는 최대한의 의지를 집중해 눈꺼풀을 떨게 했습니다. 간호사는 이제 완전히 이해한 듯 했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뒤 선아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누군가를 경계하고 계신 건가요? 선아는 미약하게 눈을 깜빡였어요. 남편분인가요? 다시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선아는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그때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에서만 연락하라고 알려준 전화번호. 재강그룹 비서실장 조강현의 번호였습니다. 선아는 눈을 깜빡여 간호사에게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종이와 펜을 가져와 선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선아는 힘겹게 종이 위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흘려 적혔지만 간호사는 주에 깊게 숫자를 읽어냈어요. 이 번호로 연락해 드릴까요? 선아는 다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 이름은 정소희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희는 선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서 선아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는 병원 밖에서 조강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조강현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선아의 이름을 듣자마자 긴장한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선아 씨가 어떻게 됐다고요? 식물인간이라고요? 소희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선아의 상태, 남편에 대한 경계, 그리고 의식이 있다는 사실까지. 곧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조강현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희는 안심했습니다. 선아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은 것 같았어요. 2시간 후 72살의 노신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흰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 그의 모습은 위험이 있었어요. 소희는 그를 선아의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박 선생님이 잠시 후에 오실 수 있어요. 소희의 말에 조강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 앞에서 경계를 서주시겠어요? 소희가 나간 후 조강현은 선아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선아 씨,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선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조강현입니다. 들리시나요? 선아는 희미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대답했어요. 아가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조강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선아의 가정부였던 것이 아니라 재강그룹 5회장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선아의 아버지를 모셨던 사람이었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아는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그녀가 알게 된 사실들을 전달했어요. 성준의 배신, 독살 시도, 연명치료 중단 계획까지. 조강현의 얼굴은 듣는 내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런 배신자,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조강현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그자를 단죄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뒤 소지품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이건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입니다. 병실 곳곳에 설치해서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조강현은 빠르게 병실 여러 곳에 작은 장치들을 설치했어요. 천장 구석, 테이블 및 병상 옆 화분 뒤 모든 각도에서 병실 안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 모든 대화와 행동이 기록될 겁니다. 증거가 쌓이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조강현은 마지막으로 선아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선아 씨를 먼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소희가 문을 두드렸어요. 박 선생님이 오고 계세요. 조강현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곧 다시 오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는 문을 나서기 전에 고개를 돌려 선아를 바라봤어요. 아가씨,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선아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성준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조강현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성준은 평소와 같이 선아 옆에 앉아 잠시 손을 잡고 있다가 곧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의 모든 행동은 이제 카메라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준은 평소보다 늦게 병실을 찾았어요.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선아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어. 의사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지만 내가 설득했어.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나. 성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미영이랑 벌써 새 집도 알아봤어. 내 아파트 판 돈으로 강남에 새 아파트를 살 거야. 넌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난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할 거야. 성준의 잔인한 말들이 병실에 울려 퍼졌고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어요. 선아는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모든 모욕을 견디며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틀 후 조강현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로 위장하고 왔어요. 소희의 도움으로 선아의 병실에 들어온 그는 문을 닫고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아 씨, 증거가 충분히 모였습니다. 이제 당신을 여기서 빼내야 합니다. 선아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소희 씨의 도움을 받아 당신을 비밀리에 이송할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망으로 처리될 거예요. 선아는 혼란스러웠지만 조강현을 신뢰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충직한 부하였고 지금까지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박성준에게는 당신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알릴 겁니다. 그는 의심 없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도록 할 겁니다. 조강현의 계획은 대담했어요. 선아를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안전한 곳으로 이송한 뒤 장례식에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전문 의료진이 대기 중이에요. 당신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겁니다. 선아는 조강현의 말을 듣고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소희와 조강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의 도움으로 선아는 비밀리에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대신 사망으로 위장하기 위한 모든 서류가 조작되었어요. 성주는 새벽에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 유감스럽게도 부인께서 밤사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주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어요.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슬픔을 표현했지만 내심으로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그의 것이 될 테니까요. 장례는 어떻게? 유족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시신은 병원 영안실에 모셔뒀습니다. 성주는 서둘러 미영에게 전화했어요. 일이 잘 됐어. 선아가 죽었어. 미영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계획대로 될 거야. 그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르자. 빨리 끝내고 재산 정리를 시작해야지. 그들은 선아의 죽음을 축하하듯 기뻐했어요. 모든 대화는 여전히 병실에 설치된 녹음기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아는 조강현이 준비한 비밀 장소로 이송되었어요. 그곳은 재강그룹 소유의 별장이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녀를 돌보며 하루하루 건강을 회복시켜 나갔어요. 조강현은 선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선아 씨, 이제 모든 것을 알려드릴 때가 왔습니다. 사실 당신은,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당신은 재강그룹 창업주 오기태 회장의 유일한 딸입니다. 선아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녀는 부와 명예를 거부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가난한 고아 행세를 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던 거죠.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은 신탁 형태로 보관되었습니다.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요. 조강현은 서류 가방을 열어 여러 서류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재강그룹 지분 60%, 부동산, 예금. 모두 합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선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가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부를 이용해 배신자에게 복수할 때가 왔어요. 장례식은 3일 후에 열립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밝힐 겁니다. 조강현의 말에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장례식 당일 서울의 큰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성주는 상주로서 검은 상복을 입고 슬픈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눈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멀리서 조문객으로 참석해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강현도 조문객 중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성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선생님. 성준은 조강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재강그룹 비서실장 조강현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성준은 의아해했어요. 재강그룹이요? 아, 네.
기억이 잘. 선아 씨와 인연이 있어 조문하러 왔습니다. 성주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예의상 고개를 숙였어요. 조강현은 빈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영상 추모는 언제 시작되나요? 곧 시작할 겁니다.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조강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성주는 조강현의 말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다른 조문객들을 맞이하러 자리를 떠났어요. 시간이 되자 빈소의 불이 어두워지고 추모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아의 사진들이 잔잔한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성주는 형식적으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영상이 바뀌었어요. 병실에서 찍힌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성준이 선아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장면이었어요. 제발 좀 죽어라. 이 지긋지긋한 여자야. 내년 앞으로 된 집만 팔면 나도 이 고생 끝이야. 성준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어서 성준과 미영이 병실에서 나눈 대화가 재생되었습니다. 이제 곧 연명치료 중단 신청서를 낼 거야. 의사도 이미 설득했어. 이제 시간 문제야. 근데 갑자기 쓰러진 게 의심스럽지 않을까? 걱정 마. 이미 모든 검사를 마쳤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내가 준 약은 검출이 안 돼. 미량으로 오랫동안 먹였으니까.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조문객들은 충격과 분노로 소리쳤고 성주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미영은 황급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출구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선아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모습은 이전의 초라한 주부가 아니라 당당한 기업가의 딸다운 기품이 넘쳤습니다. 조문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성주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어요. 선아? 어떡해. 넌 죽었잖아. 선아는 천천히 성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놀랐니, 여보? 죽은 사람이 돌아왔네. 그녀의 목소리는 냉철했습니다. 더 이상 굴욕과 상처로 가득 찬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강인하고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의 아내로 살면서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가난해도 행복했고 힘들어도 함께 있어 좋았지. 하지만 당신은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날 독살하려 했어. 내 재산을 노리고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지.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바로 옆에서 다른 여자와. 장례식장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성준을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었어요. 오해야. 그건 다 오해라고. 나는 널 사랑했어. 성준의 필사적인 변명에 선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모든 증거가 있어. 그녀는 조강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강현은 경찰관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성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성준 씨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성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그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영도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고 두 사람은 경찰에 의해 장례식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선아는 그들이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조문객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진짜 모습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조강현이 선아 옆으로 다가와 마이크를 건넸어요.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선아입니다. 제강그룹 창업주 오기태 회장의 딸입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제강그룹의 상속녀라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준을 만났죠.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의 배경이나 재산이 아닌 순수하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했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네요. 그에게 나는 그저 재산의 수단이었을 뿐. 4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선아의 이야기는 너무나 가슴 아픈 배신의 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더 이상 거짓과 배신에 속지 않을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제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선아는 조강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제강그룹의 회장으로서 첫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경애와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선아는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제강그룹 본사 회장실. 선아는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우아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조강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강현 씨. 평생 도움만 받네요. 아닙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선아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바라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박성준,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성준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지내나요? 조강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하여 중형이 예상됩니다. 선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아직도 가끔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슬퍼요. 조강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약이 될 겁니다. 회장님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선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살 차례예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어요. 이제 선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딛고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선아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밝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선아는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